저는 올해 결혼 9년 차에 접어든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회사에서는 과장 직함을 달았고 집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아빠였어요. 아내는 전업주부였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 열성이 대단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아이 학원 시간표를 직접 짜고 교재도 손수 제보내줄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집과 아이를 돌보는 역할. 틀에 박힌 구조였지만 큰 불만은 없었어요.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없었거든요. 변화의 시작은 지난 봄이었어요. 딸이 다니는 영어 학원에서 셔틀버스를 새로 운행한다는 안내문을 보내왔어요. 학원 위치가 집에서 조금 멀어서 저는 솔직히 반겼어요. 퇴근 시간과 아이 하원 시간이 맞지 않을 때마다 전전긍긍했는데 이제 걱정 덜겠다는 안심이 들었어요. 아내도 좋아했어요. 아이를 직접 픽업할 때마다 체력적으로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셔틀버스 기사와 첫날 인사를 했어요. 50대 전후의 말수 적은 아저씨를 예상했는데 의외였어요. 체격이 단단하고 말끔한 복장에 30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학원 측에서 안전을 위해 젊은 기사를 선호했다나 어쩐다나. 그 남자는 제게 허리를 깊이 숙이며 명함을 건넸어요. 셔틀 운행 시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예의상 명함을 받아들고 눈길을 돌렸는데 그때 아내의 표정이 묘하게 반짝이는 걸 봤어요. 그 순간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 뒤로 한 달쯤 평온했어요. 셔틀 기사에게 연락 올 일도 없었고 아이도 별 문제 없이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오후마다 핸드폰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원래 SNS를 자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더 눈에 띄었어요. 저는 퇴근 후 거실에 누워 TV를 보는데 아내는 주방에서 핸드폰을 보며 미묘하게 웃었어요. 저는 무심코 물었어요. 또 학원 엄마들 톡방이야?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정보 좀 찾는 중이야 라며 서둘러 화면을 껐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며칠 뒤 주말이었어요. 저는 일찍 눈이 떠졌어요. 아내가 출근도 없는 날인데 부엌에서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한 새벽이어서 더 선명했어요. 네, 기사님이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어요. 새벽에 무슨 기사와 통화를 하나. 저는 숨죽이고 방 안에서 들었어요. 직접 학원 앞에서 뵐게요라는 말이 들렸어요. 저는 심장이 철렁했어요. 주말에도 운영하지 않는 학원인데 뭘 본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위치 공유 앱을 찾았어요. 예전에 가족 안전을 위해 깔아뒀던 앱이었어요. 아내 폰에서 삭제된 줄 알았는데 다행히 비활성 상태로 남아 있었어요. 저는 몰래 제 폰에서 기기를 다시 연결했어요. 그리고 위치 기록을 조회했어요. 어제 오후 아내가 들렀던 동선이 지도에 찍혀 있었어요. 학원 근처가 아니었어요. 집에서 버스로 30분 떨어진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시각은 셔틀 운행 시간과 겹쳐 있었어요. 저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혹시 오해일까 스스로를 달랬어요. 아내가 셔틀 기사와 아이 동선을 협의하느라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위치 데이터를 확인할수록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어요. 일주일 내내 오후 3시 반부터 4시 사이 같은 주차장에서 신호가 멈춰 있었어요. 아이 하원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가보기로요.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연차를 냈어요. 아내에게는 거래처 미팅이 늦게 끝난다는 말로 둘러댔어요. 그리고 오후 3시쯤 문제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주차장 입구에서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나자 흰색 셔틀 승합차가 들어왔어요. 뒷유리에는 학원 로고가 붙어 있었어요. 차가 구석 주차 공간에 멈췄어요. 잠시 후 조수석 문이 열렸어요. 아내가 내렸어요. 아이는 없었어요.
아내는 기사 쪽으로 고개를 숙여 무언가 짧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차 문을 다시 닫았어요. 승합차는 곧바로 빠져나갔어요. 아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같은 단지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무작정 차에서 내려 아내를 따라갈 뻔했어요. 그러나 참았어요. 확실한 증거 없이는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대신 멀리서 사진을 찍었어요. 날짜와 시간이 찍히도록 GPS 태그를 켜고 연속으로 촬영했어요. 아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목적층은 15층이었어요. 저는 주차장으로 돌아와 차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사진과 위치 기록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학원 운영 시간표를 떠올렸어요. 셔틀은 지금쯤 학원으로 복귀해야 하는데 왜 기사는 주차장을 돌았을까? 저녁이 되어 아내가 돌아왔어요. 저는 일부러 평소대로 웃으며 맞았어요.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오늘 길이 많이 막히더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오늘 본 것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증거 폴더를 만들었어요. 위치 데이터, 사진, 이동 경로, 녹음 가능한 준비, 그리고 학원 측 연락처를 정리했어요. 저는 이 싸움에서 절대 감정적으로 굴지 않을 거라 다짐했어요.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아내의 거짓말을 밝혀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셔틀 기사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는 그 사람의 실체도요. 그날 이후 저는 퇴근 시간을 조정하며 몰래 아내의 동선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번의 감시 끝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항상 오후 3시 40분쯤 그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다가 4시 반쯤 나왔어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셔틀 기사와 아이 없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다는 것에요. 그 주 금요일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예 그 단지 내에 있는 경비실로 향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엘리베이터 CCTV가 궁금했거든요. 제가 들고 있던 카메라는 DSLR이었고 경비 아저씨에게는 건물 외관을 담는 사진 프로젝트 중이라고 설명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아저씨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기 단지 구조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거요? 엘리베이터나 출입 구조요. 외부인이 드나들기 어려운지 확인하려고요. 아,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뭐 CCTV라도 볼 거예요? 네, 입주민 출입 동선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제 눈은 그걸 확인했어요. 아내와 셔틀 기사가 같은 시간대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이 반복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같은 층, 같은 방향, 그리고 40분쯤 지나 둘이 나오는 모습까지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피가 머리 위로 확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몸이 떨렸고 눈이 가려졌어요. 거기서 더는 못 참고 아저씨께 고맙다 인사만 하고 나왔어요. 그날 저녁 저는 냉정함을 유지했어요. 아내가 돌아왔고 저녁 준비를 했고 딸은 제 품에 안겨 TV를 봤어요. 그 평화롭던 장면이 저에겐 지옥 같았어요. 아내는 식탁에서 갑자기 말했어요.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졌어? 저는 똑같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 말에는 널 알고 나서라는 의미가 숨어 있었어요. 아내는 말없이 수저를 들었어요. 밥알이 하나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녀도 뭔가 느꼈겠죠. 하지만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했는지 다음 날도 평소처럼 나가더라고요. 저는 이번엔 학원에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3학년 셔틀 노선 기사분 바뀌셨나요? 아니요, 지금도 이상규 기사님이셔요. 그런데 이상규 씨 오늘 오전에 보니까 학원 차량 안 타고 계시던데요. 그쪽 직원이 당황했어요. 저희는 기사님이 매일 오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쯤 되니까 이건 단순한 외도나 유혹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학원 시스템을 이용해 누군가가 개인적인 만남을 업무 시간에 은폐하고 있다는 의미였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곧장 학원에 항해 메일을 보냈어요. 학부모로서 이 문제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셔틀 기사 이상규 씨가 정규 운행 시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해 아이들과 무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정식으로 보고드리며 학원 측에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합니다. 그날 밤 아내는 제게 물었어요. 학원에서 연락 왔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야? 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고 물었어요. 셔틀 기사랑 무슨 사이야? 아내는 그 순간 자신의 입술을 다물었어요. 그 말에 바로 반응했다는 건 이미 스스로 죄를 인정했다는 뜻이었어요. 당신 그걸 어떻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상규 학원 근무 시간, 아파트 단지, 내가 내 아내라는 사실. 이 모든 걸 엮어서 보면 너무나 분명해. 아내는 그제야 무너졌어요. 의자를 밀고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그 사람 처음엔 그냥 아이 이야기하다가 우연히 친해졌어. 근데 그게 왜 엘리베이터 CCTV에 찍혀 있니? 미안해. 나도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그냥 마음이 약해졌어. 제가 듣고 싶은 건 사과도 설명도 아니었어요. 저는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증거를 모으고 너를 가만히 지켜본 건 복수를 위해서야. 그리고 그 복수는 시작됐고 지금도 진행 중이야. 아내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 사람한테 연락하지 마 제발.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럼 넌 그 사람을 걱정하는 거구나. 내 딸이 아니라.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아내는 입을 다물었고 저는 딸아이에게 더 따뜻해졌어요. 아이만큼은 이 일에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에요. 아내는 사건이 드러난 후 며칠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딸아이와도 어색하게 대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일절 따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이미 다음 수순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학원에 보낸 정식 민원을 바탕으로 운영 책임자와 직접 면담을 요청한 거였어요. 담당 원장은 대단히 민감한 얼굴로 제게 말했어요. 학부모님, 저희도 처음에는 단순한 개인적인 불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셔틀 운행 일지를 확인한 결과 이상규 기사님이 매주 특정 시간에 운행 노선 이탈을 반복했더라고요. 저는 말했어요. 그 특정 시간대가 정확히 3시 30분부터 4시 30분 사이일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제 아내와 같은 아파트에 있었고 CCTV에도 함께 있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운영자는 말문이 막혔고 저는 덧붙였어요. 이 일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학원 차량 안전에 관한 문제예요. 아무런 책임 없는 부모와 아이들이 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 말에 학원 측도 더는 회피할 수 없었는지 셔틀 기사와의 계약을 즉각 중단한다고 통보했어요. 이로써 아내가 자주 만나던 남자는 학원에서 잘렸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가 일하던 다른 아르바이트 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제 나름대로 알아냈어요. 주유소였어요. 퇴근 후에 주유소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걸 봤거든요. 제가 직접 그 주유소에 전화하진 않았지만 아내가 그곳에도 찾아갔다는 정황이 잡히면서 그쪽에서도 그를 불편해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내는 제가 그 사람의 주변까지 들쑤시고 있다는 걸 점점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갑자기 손을 부여잡고 말했어요. 제발 그만해. 다 끝났잖아. 이제 그만 좀 해줘.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난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내가 모른 척하고 참고만 할 거라고 생각했지? 아내는 무릎을 꿇었어요. 잘못했어. 진짜 미쳤었어. 딸한테만은 말하지 말아줘. 그 말에 저는 정색했어요. 내가 지금 이러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딸이 언젠가 다 크고 나서 아빠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그걸 느끼지 않게 하려는 거야. 저는 진심이었어요. 이 복수는 단순히 아내에게 주는 벌이 아니라 제 가족에 대한 마지막 책임이었어요. 며칠 후 학원에서 전체 학부모에게 공지문이 발송됐어요.
셔틀 운행 기사의 교체에 따라 일정이 일부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걸 본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미 알고 있는 일이었겠지만 그게 공식적으로 처리되자 모든 게 진짜로 무너졌다는 걸 실감한 거겠죠. 그리고 어느 날 밤 아내는 조용히 제게 편지를 한 장 건넸어요. 제가 읽기 전에 말했어요. 필요 없어. 난 너의 감정이 궁금하지 않아. 아내는 말없이 그 편지를 접고 서랍 안에 넣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아내는 제게 사소한 걸 묻지도 않고 딸아이와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어요. 물론 엄마로서 할 역할은 했지만 눈빛에서 느껴졌어요. 자신이 만든 무너진 균열 속에 그녀 스스로 갇혀 있다는 걸. 하지만 저는 일부러 그런 틈을 줬어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매일같이 체감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딸아이가 무심코 물었어요. 아빠, 엄마랑 무슨 일 있었어?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냥 엄마랑 아빠가 조금 싸웠을 뿐이야.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수천 가지 복잡한 감정은 결코 아무 말 없이 덮일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아내와의 침묵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는 조용히 이혼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정확히 이혼 사유 입증이라는 명확한 목적 아래 쌓아온 증거였어요. 아내는 그것도 모른 채 제가 예전보다 조금 더 말이 없어졌다고만 느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평온이 아니라 폭풍전의 고요였어요. 이상규라는 남자, 그 이름이 저에게는 단지 아내의 상대가 아니라 제 인생을 흔들어 놓은 도화선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를 더는 무시하지 않기로 했어요. 당시 저는 우연히 SNS에서 그 사람의 계정을 발견했어요.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프로필에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하루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기가 막혔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하루. 그 시간에 제 아내와 아파트 단지에 있었다는 건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저는 가짜 계정을 만들었고 그 사람의 팔로워 목록을 탐색했어요. 그 안에서 제가 보던 익숙한 계정을 발견했어요. 바로 제 아내였어요. 둘은 SNS를 통해서도 계속 소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DM까지 열람할 수는 없었지만 그 타이밍과 맞물리는 게시물들 시간 맞춰 올라오는 게시글 다분히 교감이 섞인 느낌이 있었어요. 이쯤 되니까 저는 이 문제를 가정 내 갈등 수준으로 묶어둘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 사람이 타인 가정을 해치고도 학원이라는 공공 시스템을 이용해 왔으며 이제는 온라인에서도 가족 코스프레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역겨웠어요. 저는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이혼 소송과 별개로 상간자 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요. 아내에게는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제가 단지 묵묵히 참고 있다고 믿고 있었겠지만 실은 저는 모든 문서를 법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때마침 학원 측에서도 내부 인사 정리를 하며 이상규 씨가 이전에도 유사한 민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어요. 아이들과 학부모 사이에서의 거리감 유지에 실패했던 사례가 있었던 거죠. 이 정보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정식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상간자로서의 부적절한 행위가 사회적 기준을 넘었다는 정황 증거가 추가된 셈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제 노트북을 훔쳐보다가 문서 폴더에 있던 이혼 관련 자료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밤늦게 그녀가 거실로 나와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이혼할 거야?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고 그날 이후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딸아이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는지 자꾸 저를 따라다니며 물었어요. 아빠, 엄마가 왜 저래? 저는 또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감기 기운이 있대. 곧 괜찮아지실 거야. 거짓말이었지만 딸아이의 표정을 무너지게 할 수는 없었어요. 며칠 후 아내는 제가 남긴 이혼 합의서를 보며 한마디 했어요. 나도 싸울 생각 없어. 당신한테 이길 자신도 없고 그 사람도 이제 내 연락 피하더라. 나 혼자였나 봐.
그 말에 저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다 말했어요. 이 모든 걸 너 혼자 만든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한 번만 말해줘. 그거라도 알고 끝내고 싶어서 그래.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당신은 잘못한 거 없어.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어. 난 그냥 나 스스로를 망친 거야. 그 대화는 모든 것의 끝을 의미했어요. 사과조차 자기 방어로 들렸고 용서조차 허락할 틈이 없었어요. 저는 그날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이혼 서류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상대는 동의했습니다. 상간자 소송도 일정대로 진행해 주세요. 정신적 피해 진술은 제가 직접 작성해서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감정도 제 결혼도 법적으로 마무리할 준비를 마쳤어요. 이혼은 생각보다 조용히 진행되었어요. 아내는 별다른 저항도 없었고 재산 분할에서도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건 어쩌면 그녀 나름대로의 죄책감이었을지도 몰라요. 딸아이의 양육권은 제가 가졌고 아내는 주 1회 면접 교섭을 허락받았어요. 그마저도 아내는 정기적으로 오지 않았어요. 가끔 오는 날이면 딸을 마주하며 조금 미안한 눈빛을 보이곤 했지만 그녀와 딸 사이의 대화는 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어요. 상간자에 대한 소송은 예상보다 수월했어요. 제가 확보한 증거는 확실했고 학원 측 내부 진술도 증거 자료로 제출됐어요. 이상규는 변호인을 선임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책임 일부를 인정해야 했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법적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 사람은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SNS 계정도 닫혔고 학원 쪽에서도 연락을 끊었다고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를 추적하지 않았어요. 이미 필요한 만큼의 대가는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복수라는 건 말이죠. 막상 이루어내고 나면 묘한 허전함이 남아요. 그 허전함은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냥 빈자리에 한참 서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루는 딸아이가 조용히 묻더라고요. 아빠는 왜 엄마랑 헤어진 거야?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엄마와 아빠는 서로를 다르게 생각했어. 아빠는 가족을 지키려 했고 엄마는 다른 선택을 했던 것 같아. 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애가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이후 저는 딸아이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회사에서도 큰 변화를 주지 않았어요. 단지 모든 걸 정리하고 조용히 살아가기로 한 거죠. 시간이 좀 지나고 주변 사람들은 다 잊은 듯 말해요. 너 요즘 얼굴 좋아졌다. 애도 밝아졌더라.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용히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전엔 아내가 없으면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웃을 수 있어요. 그녀는 제 삶에서 하나의 흔적이 되었을 뿐이에요. 복수는 끝났고 감정은 정리되었고 남은 건 제 삶을 다시 살아가는 일뿐이에요. 지금도 딸아이와 손잡고 학교 앞을 걷다 보면 그때 그 셔틀버스를 마주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걸어요. 뒤돌아보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유는 누구든 이런 상황을 겪을 수 있고 누구든 감정에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렸다는 걸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감정에 휘둘려 망가지는 대신 조용하고 정확한 복수로 제 삶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걸 저는 스스로 증명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선택에 단 1초도 후회하지 않아요.